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2021년 첫 거래일입니다. 첫 거래일을 맞이해서 여러가지 경제 지표들을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고서 현재 우리 주식시장이 어디쯤 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지수를 살펴보면서 자, 시작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2.47%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95%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수를 보면은 코스피는 2944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 2800포인트 넘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금방 2900포인트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뭐 이런 추세를 보면은 내일이라도 당장 코스피는 3000포인트를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977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코스닥도 조만간 1000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스피 차트가 이렇게 쭉 월봉으로 멀리 보면 예전에 IMF 때 우리 코스피 차트가 277포인트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2944포인트까지 와버렸습니다. 주식시장도 이렇게 시기를 잘 택해서 잘 투자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비해서 세금도 많이 적잖아요. 여튼 오늘 이렇게 특강을 준비하게 된 거는 단기간에 시장이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급등했는데 실물 경기도 회복되지 않고 그런데 부채는 늘어나다 보니까 거품 논란도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시장이 더 간다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위험하다는 이렇게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현재 우리 주식시장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거는 계속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제지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지난 연말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돈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일단은 뭐 연준을 통해서 지금 연준 자산이 작년에 3,513조가 증가했다는 거, 돈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M2 통화가 3,367조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보아서 연준에서 푼 돈에 비해 아직 경기가 잘 돌아가지는 않는다. 시장에서 돈이 잘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것도 살펴보았고, 또 그리고 미국 달러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달러는 현재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것도 살펴봤습니다. 또 우리 환율 외환 시장을 통해서 우리 한국으로도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도 살펴봤고, 또 그리고 우리 한국으로 들어온 돈은 주식 시장으로 93조, 그리고 뭐 채권 시장으로 27조가 들어왔다. 이런 것도 살펴봤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돈이 늘었는데 올해 들어서 약 224조 원이 증가했다. 이런 것도 살펴봤습니다. 또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만들어지는 돈이 작년 1년 동안 11월 기준입니다만은 약 353조 원이 만들어졌고, 또 대부분이 투자 심리인데 이 중에서 한 300조 원 정도는 투자 심리라고 봐야 된다. 거품이라고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 이야기를 연말을 통해서 했고, 못 보신 분들은 제 유튜브 동영상을 쭉 검색해 보시면은 돈 관련 정리가 있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부채 관련해서도 현재 우리 정부에서 지난 몇 년간 추진했던 부동산 관련 정책이 주로 수요 억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거품 사례하고 비교해서 이런 수요 억제 정책은 이렇게 뭐 거품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수요 억제 정책이 나중에 시장이 떨어질 경우에 거래량 없이 점 한가로 쭉쭉쭉쭉 떨어져서 특히나 부채 있는 사람들은 큰 위험을 닥칠 수도 있으니 부채 관리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기도 했죠. 또 그리고 구체적인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고, 또 그리고 금리 인상 전까지 부채를 줄여 나가야 된다는 거, 또 그리고 늦더라도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된다면 금리라도 처분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돈 이야기를 했고, 또 그리고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정부 정책, 또 그리고 거품이 일어났을 때 부채가 굉장히 문제된다는 거, 이런 것들도 정리해드렸고, 그러면 오늘은 경제 지표를 쭉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 주식시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시장 위험 지표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장이 과연 사람들이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이 상승했잖아요.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단기간 이렇게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뭐 더 간다는 사람, 안 간다는 사람이 있는데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래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할 때는 남들의 의견을 갖다가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고 가능하면은 어떤 주관적인 감정이입을 배제하고서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너무 주관이 개입되다 보면은 자칫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현재 보시는 것은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자, 요게 이 역전이 되는 순간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렇게 역전이 되면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어김없이 이렇게 회색 구간 경기 침체가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예전처럼 긴 기간 아닙니다만은 장중에 순간적으로 미국에서 10년물하고 2년물 국채가 금리 역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현재는 경기 침체 구간에 접어들었다 볼 수가 있죠. 여튼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면 이 위쪽으로 이런 상태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인덱스를 보면은 하이힐드 채권은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들이죠. 자, 그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금리가 거의 20%까지 갈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도 엄청 높았습니다만 그 순간적으로 그랬고 예전보다는 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그 당시에는 이게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최종 정리가 됐는데 여튼 이 채권금리가 떨어지고 있다. 이 방향이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시장이 현재는 뭐 위험하지 않자,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물 경기는 좋지 않지만은 채권시장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금융시장 위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이 테더 스프레드를 좀 보면은 여기에 이 변동성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금융시장도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전에 작년 3월 달에는 좀 높았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도 괜찮아요.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 발표하는 이 지표도 보면은 금융시장의 스트레스 지표를 보면 미국발 금융위기 때 좋지 않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공포지수라고도 하죠. 이 변동성 지수를 보면 3월 달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것도 뭐 굉장히 좀 조정이 되어서 현재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공포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좀 더 살펴보면 요거는 미국 CNN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요거는 공포와 탐욕 지수라고 하는 건데 저거가 만들었어요. 저거 이렇게 지금 5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바늘이 이쪽으로 가면 굉장히 시장이 공포를 느끼고 있고 이쪽으로 가면 굉장히 탐욕의 어떤 물들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보통 요 부근으로 가면 매수 관점, 요 부근으로 가면 뭐 분할 매도 관점 그렇게 바라본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이 지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참조 지표는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일단 뭐 그래프부터 좀 봅시다. 인덱스부터 좀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그 굉장히 변동성이 크죠. 이렇게 크죠. 이 지표를 보면 2020년도 그 초기에 이렇게 아래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때 보면 매수 타이밍이고 또 그 이전에 2019년도에서 넘어갈 때 이때는 매도 타이밍이 이래 되는데 굉장히 변동폭이 잦죠. 잦는 것은 제가 추정컨대 구체적인 공식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50일 그리고 보면은 최장 125일 이렇게 이동평균선까지 활용하는 것으로 봐서 이걸 갖다가 한 몇 개월 정도
기간을 가지고 좀 단기적인 지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굉장히 지금 시장이 탐욕에 쩔어 있다 해서 전량 다 처분해 보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어떤 시장이 변동성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데 좀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튼 여러 가지 지표를 좀 겹쳐서 보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회복되는데 또 그리고 또 매수 타이밍 결정하는데 또 비중 조절하는데 좀 도움은 될 수가 있겠죠. 여튼 뭐 현재 시장은 50% 정도 부근으로서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서 뭐 그렇게 공포스럽지도 않고 탐욕스럽지도 않은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리고 요거는 CDS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뭐 어떤 부도날 위험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그 투자자들이 채권을 삽니다. 채권을 사면은 그 채권이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 중에 부도나면 참 곤란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느 채권 신용에 따라서 보험을 뜹니다. 그래서 뭐 1%라면 한 1% 정도 채권 금액이 100억이면 1억 원 정도 내면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그 1%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부도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100억을 주는 거고 부도가 안 나면 그 100억을 1억을 그 1%인 1억을 보험회사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안 좋다는 겁니다. 결론은 여튼 이걸 보면은 뭐 일단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평가되는 것은 오스트리아입니다. 그 다음 뉴질랜드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점 있습니다. 요점. 그렇게 뭐 부도 위험이 아직은 크지 않죠. 그런데 이걸 볼 때 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자, 요걸 6개월하고 1년 요 변동성을 봐야 됩니다. 요게 빨간색, 덴마크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는 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부도 위험이 상당히 낮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지표로 보면은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 한국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상태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국들 보면 지금 당장 부도 날 확률이 높은 나라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장 위험을 나타내는 또 뭐 점검하는 그런 지표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니까 아직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시장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런 거품들이 터질 만한 징후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악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부도가 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현재 투자를 뭐 계속 진행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시장이 좀 더 갈 건지 뭐 말 건지 뭐 이런 것들은 역시 이것도 심리적인 요인들이기 때문에 시장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앞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되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올 3월, 작년 3월이죠. 작년 3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인플레이션 기대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거의 2% 정도까지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겠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좀 더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 디플레이션이 올 위험성은 없냐라고 봤을 때 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작년 3월달이죠. 작년 3월달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의 한 70 몇 프로 정도까지 굉장히 디플레이션 위험이 높았는데 지금 현재 쭉 이렇게 놓고 보면 그렇게 디플레이션 위험도 높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또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기 지금 회색 구간이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지금 현재 이 침체 구간이 이때부터 징후가 좀 있었죠. 징후가 있다가 이제 요건 침체 구간이라고 공식적으로 판단한 거고 경기 침체 가능성은 현재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이 현재 한 뭐 40 몇 프로 정도 된다. 그런데 추세적으로 봐서는 좀 줄어들고 있다. 경기가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뭐 대충 이런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OECD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면서 그러면은 경기 선행 지수는 어떤가? 자, 그러면
요거는 앞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보통 한 6개월 정도로 생각하는데 6개월 정도로 봤을 때 경기가 나아질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요 100을 기준으로 봅니다. 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있으면 좀 나아진다는 거고, 요거는 아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는 뭐 예전보다 좀 낫겠지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한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 위쪽에 있죠. 한국은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희망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지표들은 뭐 우리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보는 게, 기관들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쭉 말씀드린 지표들을 다 봅니다. 그래서 뭐 자기 나름대로 어떤 로직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토의를 해가지고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뭐 이 한국이 경기실행 지수가 이렇게 좋게 나온다는 것은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 데이터가 될 수가 있겠죠. 일단 한국은 좋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내부적으로 좀 들어와서 기업 경기 실사 지수에서 이제 실제 조사하는 거죠. 기업체들한테 좀 이야기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체감 경기가 좀 어떻냐라고 물어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게 아직은 체감 경기는 좋지 않다. 이게 실물 경제라 볼 수 있죠. 기업들이 현재 체감하는 경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좋지 않았고, 뭐 최근에 회복되다가 계속 이렇게 6월부터 회복이 되는 다시 뭐 겨울로 접어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이렇게 대유행을 하다 보니까 좋아지지 않았죠. 현재 그렇게 일단 100을 넘지 않습니다. 좋지는 않아요. 또 그리고 우리 그 제조업 구매 지수라 해서 또 물어본 거죠. 이게 또 거의 설문에서 물어본 건데, 요거는 50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쪽으로 보면은 제조업체들이 앞으로 좀 경기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제조업체들 뭐 중에서 앞으로 경기를 나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기업체들이 조금 더 있다는 겁니다. 52 정도 되니까. 자, 그럼 전반적으로 이 시장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검토를 쭉 해보니까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한 2% 정도 예측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이 올 확률은 없다. 또 그리고 뭐 경기 침체가 다시 올 가능성은 한 40% 정도 추세적으로 뭐 떨어지고 있다. 뭐 대충 그런 거고, OECD 평균에 비해서 뭐 우리나라는 좀 괜찮으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투자를 좀 늘릴 수도 있다. 뭐 대충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 아직은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뭐 그렇게 좋지 않으냐. 앞으로는 뭐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들도 있다. 뭐 대충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일단 시장 위험 지표들을 검토해 보니까 시장은 현재 괜찮다는 거고, 또 그리고 심리 지표들을 쭉 살펴보니까 앞으로 뭐 좋아질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앞서 본 것처럼 지금 코스피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럼 이 지점에서 판단을 해봤다 이 말이에요. 위험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이게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쭉 살펴보고서, 물론 그 지표들 세부적인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연말까지 쭉 시리즈로 쭉 생각해 본다면 전 세계 돈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전 세계 돈이 늘어나는데 그 돈이 또 한국으로도 좀 들어왔죠. 또 그리고 향후 어떤 위험이 닥쳐온다면, 그 위험이 닥쳤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위험하다. 수요 억제 정책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부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것들 좀 이야기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럼 오늘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현재 시장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한다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좀 더 합리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투자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보다 주식 시장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요 억제 정책도 뭐 연관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율을 인상했다. 요 내용이죠. 세금을 올렸습니다.
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에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1세대 3주택은 기본세율에다가 30%까지 플러스한다. 1세대 2주택은 20%까지 추가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돈 다 토해내라 이거예요. 이 기본세율이 요겁니다. 여러분들 종합소득 신고할 때 요거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10억 원을 초과한다. 이건 물론 뭐 엄청난 수익이지만 잘 보세요. 개정안이 45% 세금을 또 올렸습니다. 기본세율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이 3억 요구권을 또 38%또 추가를 했잖아요. 근데 이 45%에다가요, 3주택에 기본세율 30%면 75%가 세금입니다. 75% 세금이에요. 그런데 3주택은 또 이렇게 취득할 때 또 12%또 세금 또 내죠. 취득가에 12% 세금 내고, 또 그리고 뭐 종합부동산세율 또 인상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이 10억을 내가 벌었단 말이에요. 10억을 벌었는데 가져가는 돈은 진짜 세금 다 내고 나면 1억 몇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뭐 내가 10억을 투자했는데 1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다는 내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3억은 내 돈이고 뭐 7억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10억짜리가 20억이 됐습니다. 이 거품으로 늘어서. 그럼 10억의 차익이 생겼는데 이 10억을 내가 여러 가지 어떤 주택을 많이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재수 없어서. 또 시장이 계속 오르면 조정 대상 지역을 계속 늘려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죠. 전국을 갖다가 막 다 투기 지역으로 지정해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뭐 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수 없으면 내가 10억을 벌었는데 시세 차익을 빚 갚고 다 하다 보니까 1억 몇천이 남아요. 1억 몇천이 남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집 팔 수 있겠습니까? 못 파는 겁니다. 그냥 계속 들고 가면서 증가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뉴욕에 가면은 임대료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뉴욕의 임대료가 왜 그래 높겠어요? 세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나는 집 없는데 집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이렇게 높이니까 박수치고 참 좋아하죠. 그건 정말로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경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부동산 그 소유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세금 이렇게 많이 내면 그걸 갖다가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누가 다 받냐? 세입자들이 다 받게 돼 있죠. 서민들이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튼 세금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예요. 세금이 엄청나게 많다. 이게 바로 수요 억제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수요가 무너지게 되면 박살나요. 진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요 억제책을 폈는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경기 침체에 거품이 정말 터지게 되면 연착륙은 불가능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연착륙을 기대하는데 택도 없어요. 그냥 점 한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채를 잘 생각하고 조정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2021년 올해와 내년은 아마 역사상 가장 작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21년, 22년은 0.08% 세금이 굉장히 낮아져요. 코스닥 같은 일단 요거는 그거 빼는 겁니다. 농어촌 특별세를 그거는 뭐 계속 한다고 하니까 왜 농어촌 특별세를 갖다가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 내놔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거는 계속 가져간대요. 그래서 2023년 되면 그때부터 뭐 양도세,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세금 좀 깎아준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 22년은 뭐 주식 투자 역사상 세금이 가장 낮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부동산 쪽으로 세금이 엄청나고 주식시장 쪽으로 세금이 굉장히 낮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시장 올해 내년 굉장히 좋을 수가 있겠죠. 일단 이 사다리입니다. 이 사다리가 지금 점점 치워지고 있어요. 2023년 되면은 주식시장도 양도세를 부과해 버립니다. 이게 마지막 사다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금 계속 세금을 이렇게 높여가고 있으면 이해는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돈을 계속 푸잖아요. 중앙은행이든 어디든 계속 이렇게 돈이 계속 늘어나는데 실물 경제는 침체가 돼가지고 지금 중산층이 몰락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은 굉장히 늘어나고 파산하는 쪽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위쪽도 극소수지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극소수가 늘어나지만 이 극소수가 사회부를 갖다가 점점 더 많이 갖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세금을 걷어서 자꾸 아래쪽으로 주려고 막 이야기하죠. 그런데 부동산 쪽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증가가 되겠죠. 임시적으로는 뭐 일단 액면상으로는 받는 것 같겠지만 결과적으로 서민들한테 다 증가가 됩니다. 정말로 이 경제가 잘 이렇게 돌아가려 그러면은 높은 사람들이 대가리가 좀 좋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대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살아남아서 부자 되는 길로 나아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가난하면 정말로 피곤해요. 피곤하고 또 그리고 세금이 점점 높아져서 버는 돈에서 자꾸 떼나가서 하다 보면 그걸 축적하는 시간도 좀 줄어들고, 또 내가 로버트처럼 1살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나서 80살까지 건강하게 아니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다 죽는 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신체도 커가고 배우고 교육하다 보면 실제 인생에 있어서 이게 인생 전반이라면 돈 버는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그리고 내 노동력은 언제든지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노동력으로 이 평생을 갖다가 벌어먹고 살 수 없잖아요. 이 나머지 기장, 이 공백기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부동산이든 이 주식 시장으로 해서 내가 이 노동 수입이 끊기는 때 이 주식이나 부동산 그리고 뭐 연금 이런 수입으로 좀 먹고 살라고 하는데, 연금 수입은 이게 자꾸 작아질 수밖에 없어. 돈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 연금 수입에 기댄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외국같이 뭐 영국이나 뭐 캐나다 이런 것처럼 연금을 갖다가 더 내면, 연금 내면 세금 좀 깎아줍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공제를 좀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라고 이만큼에서 많이 벌든 작게 벌든 구간 딱 정해서 요만큼 내라고 있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다른 나라는 니 돈 많이 벌면 연금 더 내라 이거예요. 연금 더 사라 이거예요. 연금을 더 사서 이만큼 가져가라. 네가 많이 냈기 때문에 세금 더 깎아줍니다. 내는 만큼 좀 더 깎아줘요. 많이 냈기 때문에 너는 좀 노후에 좀 편하게 살아라 이건데, 뭐 많이 버나 작게 버나 연금 요거 하나 꼴랑 세액 공제해준다고 세금 공제해준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으로 택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하는 건데, 이 돌대가리 같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갖다가 하면 지는 안 될 것 같이, 해당이 안 될 것 같이 그런 이 병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는 로버트처럼 80살까지 계속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안 그렇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신체가 노후화가 되고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이 노동소득을 얻지 못한 상황이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또 그리고 이 자본주의 체제를 잘 이용해서 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이용해서 어떤 노후에 대한 대비, 어떤 좀 더 걸으면서 좀 더 부자로 나아가는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이걸 갖다가 부동산 쪽으로 세금을 때려서 서민들한테 증가시키게 만들고 이 주식시장도 막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제가 만약에 지도자라고 하면은 옛날에 바빌로니아 뭐 사람들처럼 부자들한테 아예 학교 때 공부시키겠습니다. 초등학교 6년, 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3년 이렇게 해서 4년 이렇게 해서 총 이 교육하는 기간 동안 내도록 경제 교육을 갖다가 필수 과목으로 해서 계속 시키겠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게 전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길이지, 빼떨어 가지고 뭐 주고 뭐 양분하고 뭐 이념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만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대가리들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우리는 현명하게 살아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돌대가리들을 이기는 것은 이 자본주의 세상을 이해하는 길이라 봐집니다. 우리가 이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경험하고 있는 이것들이 어쩌면 마지막 사다리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부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서 이 위기만 잘 타고 넘으면 더 큰 부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주위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십시오.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있는 놈들 때리잡는다고 대리만족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가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모으고 아껴서 노동 수입이 아닌 다른 수입을 계속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또 경제 이야기하다 보니 또 갑자기 또 세금 이야기 또 나와서 요것 때문에 좀 열받아서 좀 다른 이야기 좀 했는데, 어쨌든 뭐 주식시장 앞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올해도 열심히 해서 많이 벌어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